이미 인류의 종말을 예고한 악마의 상자가 열려버렸다. 인류의 운명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경고를 했던 예언가인 알로이스 마이어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예언은 참으로 무서울 만큼 현실성 있게 다가오며 이미 지금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끔찍한 재앙의 서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독일의 예언자 알로이스 마이어의 현실감 있고 잔인하리만큼 무서운 예언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로이스 마이어에 대하여 짧게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알로이스 마이어는 20세기 중반 독일에서 활동한 예언자로 그 예언은 주로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 여러 차례 예언을 하였으며 특히 제3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예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어는 자신의 예언을 꿈이나 비전 형태로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비전은 종종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하나는 유럽에서의 대규모 전쟁과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을 다루고 있으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이어는 또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도 했으며 이러한 예언들은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와 연결되어 해석되곤 합니다. 마이어의 예언은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그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일 내에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래전에도 미스테리함에서 다루었던 예언가이기에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시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 이미 악마의 상자는 열렸다. 화학적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파괴, 악마의 상자가 세상을 뒤덮고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입니다. 마이어는 서방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화학 무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생존이 불가능한 치명적 구역이 1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동쪽에서 날아온 비행기가 바다에 무언가를 떨어뜨려 거대한 지진과 홍수를 일으키고 아름다운 도시가 진흙과 모래에 덮여 사라지는 끔찍한 광경을, 이는 현재의 러시아 무기들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를 암시하며 인류의 무책임한 행동이 초래한 대재앙을 경고합니다. 마이어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존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예언, 생화학 무기의 공격. 세계의 거대한 도시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 도시는 물에 의해 파괴되고 다른 도시는 물에 잠겨 교회의 촌탑만이 드러나며 마지막 도시는 바다에 완전히 삼켜질 것입니다. 하늘에는 흰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고 그 뒤로 황색의 이상한 가루가 선을 그리며 내려옵니다. 이 가루는 황금빛 도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생명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나무와 식물, 동물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은 메마르고 어두운 재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집들은 황량한 배경 속에 홀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거칠게 일렁이며 진무피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깊은 바다에서는 섬들이 사라지며 기후가 급변합니다. 파일럿이 던진 물체가 바다에 떨어지면 거대한 죽음의 새들이 퍼져나가고 그곳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땅 모든 기름을 잃고 메마르고 갈라지게 됩니다. 나는 수많은 지진을 보았고 악마가 정부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 전까지 죽게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목격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 것에 안도합니다. 이것은 독일의 예언자 알로이스 마이어의 예언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살면서 충격적인 미래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은 역사적 기록으로 뒷받침된 몇 안 되는 예언 중 하나로 친구이자 저널리스트인 허버트 프랭크가 그의 계시를 기록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1894년 독일에서 태어난 마이어는 우물 제작자로 일하며 라디에스테지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 폭탄 폭발로 트라우마를 겪고 그 어두운 고립 속에서 비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결혼하고 자녀를 두었으나 1928년 성모 마리아의 비전을 경험하며 초자연적인 능력이 강하게 일깨워졌습니다. 1938년 그는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급격히 커졌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을 들고 그의 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폭격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정확하게 공격받을 지역을 예견하며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1947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그의 능력을 증명하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어는 판사가 자신의 능력을 내보이라고 했을 때 그의 아내가 그 순간 빨간 드레스를 입고 집에서 낯선 남성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흥미를 느끼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보냈고 그곳에서는 전쟁 포로로 있다가 최근 석방된 판사의 친구가 집을 찾아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에피소드와 그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증언 덕분에 판사는 이를 마이어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의 명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초능력은 유명해지며 많은 공인의 관심을 끌었고 독일 총리와 장군도 그의 능력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마이어는 엄청난 번영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의 시대가 지나면 위기가 닥치고 제3차 세계대전이 종말적인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재탄생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알로이스 마이어의 예언은 충격적이고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1945년에 작성된 이 예언에서 인류의 미래를 예고하며 풍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년 후 기름과 버터가 쏟아지고 빵은 소시지처럼 버려질 것이라며 이는 전후 재건의 번영과 낭비를 반영합니다. 그는 강들이 제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수력 발전의 증가를 예견했습니다. 마이어는 인간의 오만을 경고하며 가짜 별들이 진짜 별을 밀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공위성의 등장을 암시하며 주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철의 장벽이 독일 한가운데로 지나가며 그 장벽을 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1961년 베를린 장벽의 건설을 정확히 예측한 것입니다. 도로 인프라의 확장과 자동차 보급화도 그의 예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이어는 대규모 석유 채굴로 인한 지진 증가를 경고하며 휘발유와 기름이 땅에서 빨려나가고 땅은 메말라 속이 갈라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부패와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며 악마가 전체 정부를 장악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암살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도 그의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11 테러를 구름 속에 있는 집들이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본다고 묘사하며 미국의 중동 전쟁에 대해서도 미국은 동방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예고하며 제2중국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재해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독일의 땅이 10m 깊이까지 물에 타버릴 것이라는 경고는 심각한 환경 파괴를 암시합니다. 그는 드론 공격을 예견하며 사람들이 죽음의 알을 날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남쪽의 큰 도둑이 러시아와 맞서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하여 체첸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암시했습니다. 마이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치명적 전염병과 외계의 힘이 인류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은 이미 실현된 사건들이 많고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큰 주님께서 나를 지금 죽게 해주셔서 내가 예언한 것을 보지 않아도 되니 기쁩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예언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암시했습니다. 마이어의 예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복수는 큰 물결을 통해 올 것이며 황룡이 알래스카와 캐나다로 침략해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부상을 암시하며 하얀 비둘기들이 날고 나면 노란 가루가 선을 따라 비처럼 내린다는 예언은 황금빛 도시의 파괴를 예고합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검게 변할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인류에게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알로이스 마이어의 예언은 인류의 운명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화학적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파괴를 예고하며 악마의 상자들이 치명적인 물질을 방출해 모든 생명을 없앨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서방의 침입을 막기 위한 무자비한 화학 무기 사용을 암시하며 생존이 불가능한 치명적 구역이 1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이어는 동쪽에서 온 비행기가 바다에 무언가를 떨어뜨려 거대한 지진과 홍수를 일으키는 장면을 묘사하며 이는 인간이 초래한 대재앙을 경고합니다. 그 남부 잉글랜드의 세 도시가 물에 의해 파괴되고 교회의 탑만 남기고 완전히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러시아 무기들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를 암시합니다. 그는 또한 한 파일럿이 바다에 무언가를 투하해 집 크기만 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기후가 급변하며 섬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진흙과 모래에 덮여 사라지는 모습은 인류의 무책임한 행동이 초래한 재앙을 상징합니다. 마이어는 이탈리아에서 교황이 피신해야 할 소요와 교회들의 파괴를 예언하며 이후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러시아에서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고 십자가가 다시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전쟁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그의 비전 속에는 전쟁 중 폭풍과 지진이 동반된 완전한 어둠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독성이 있는 먼지가 퍼져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재앙은 태양을 가리는 외부 천체의 접근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며 전 세계를 어둠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혼란의 시기가 지나면 마이어는 오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지만 사람들은 조상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위기 이후 근본으로 돌아가 재건의 필요성을 의미하며 인류가 자연과 신앙의 재생력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이어의 예언은 인간 문명이 자연의 힘과 자신의 과오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큰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인류가 회복과 부활의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신앙과 공동체가 균형 잡힌 세계를 재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인류가 역경을 이겨내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찾는 힘을 상징합니다. 알로이스 마이어의 예언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비전은 전쟁, 환경재해, 그리고 인류의 취약성을 강조합니다. 큰 전쟁과 자연재해에 얽히며 인류가 겪을 고통을 강조하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신앙과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예언은 인류가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마이어의 경고는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함을 일깨우며 미래를 위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능력자 조슈아 목사가 밝힌 충격적인 예언. 오늘 우리는 마이클 조슈아 목사의 예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미스테리함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것 같네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예언가들이 존재하니 지금껏 소개해드린 예언가분들보다 훨씬 많은 예언가들이 차례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조슈아 목사의 예언은 단순한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세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이클 목사는 그의 예언에서 미국이 전 세계의 분쟁에 깊이 연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통해 세운 제국은 결국 그 무기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미국의 군사적 입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마이클 조슈아 목사의 예언이 한국에 미치는 의미와 그 배경을 분석할 것입니다. 특히 칼을 들지 않더라도 손은 불길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이 한국의 현재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예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한국과 세계가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예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마이클 조슈아 목사에 대하여 짧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조슈아 목사는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로 그는 1963년 6월 12일 나이지리아의 아리기 아코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슈아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그의 가족은 기독교 신앙을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목사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슈아는 젊은 시절부터 신앙에 대한 열정을 보였고 이는 그가 나중에 설립한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1987년에 이 교회를 설립하였고 이후 이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도들을 끌어모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설교와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기적적인 치유와 예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조슈아는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그의 교회는 다양한 자선 활동과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내전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단순한 목사를 넘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이클 조슈아 목사는 2021년 6월 5일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 신앙의 힘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클 조슈아 목사가 인류를 향하여 했던 예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영안이 열려 시대의 흐름을 본 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조슈아 트레메인.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빛의 교회에서 10년 넘게 성도들을 돌보며 목회해왔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히 기도를 드리는 그에게 성도들은 오랫동안 신실하게 머물렀고, 그는 깊은 기도와 묵상의 영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의 어느 밤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이클 조슈아 목사는 깊은 기도 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영이 열리며 천상의 장막이 열리자 그는 미국 대지에 드려진 거대한 검은 장막을 목격했습니다. 그 장막 속에는 깊은 전쟁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고, 이는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질 재앙의 징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 장막 너머의 광경에 더욱 집중해야 했습니다. 환상의 중심부에는 미국 대도시의 거리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롭던 거리에 전쟁의 냄새가 스며들고 하늘에는 검붉은 빛이 섞여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와 불로 가득 찬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믿었던 것을 버리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 목사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차분하고 엄숙했습니다. 미국이여, 이 땅에 들여온 어둠이 진실을 드러내리라. 평화는 흔들리고 그대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이 사건은 단지 미국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대변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에 직면하지 않았던 강대국들마저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간접적으로 휘말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특히 이 예언에서 오래도록 중립을 지키던 국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더 이상 평화의 손이 아니었고, 먼 곳에서 불타오르는 전쟁의 화염이 그들에게 뻗쳐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리는 결정은 세계 질서의 거대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질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습니다. 예언 속에서 마이클 목사는 미국 내에서도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환상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주의 깊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믿음과 가치가 시험대에 오를 때가 왔다. 우리가 알던 평화가 무너지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묻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증오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다. 예언의 마지막에 마이클 목사는 그가 본 시간이 2024년 11월이라고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 충돌의 시작이 아니라 세계관과 이념이 충돌하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조슈아 트레메인 목사의 예언은 2024년 11월 미국이 극심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거대한 사회적 동료가 찾아오리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그의 예언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정치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목사가 본 환상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후보들 중 하나가 만들어낼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두 후보가 상징하는 전혀 다른 미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이클 조슈아가 예언한 혼란과 충돌의 시대가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의 성공에 전례 없는 외교적 결정을 내리거나 급진적인 국내 정책을 실행에 옮기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전례 없는 방식과 불안정한 외교 스타일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예언이 발표된 후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새로운 전쟁을 촉발하고 그로 인해 미국 내외에 내전이 감돌 것이라는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은 트럼프가 기독교적 가치를 보호할 지도자라는 의견과 동시에 그가 전 세계의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킬 인물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이클 조슈아 목사의 예언이 단순한 환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가치, 그리고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넘어 국가와 세계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마이클 조슈아 목사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슈아 목사가 전한 예언의 진실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이클 조슈아 목사의 예언이 그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퍼질수록 이국 내 기독교 공동체와 반대 측의 의견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무기 수출과 군사 동맹의 주축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마이클 조슈아 목사의 예언은 미국이 초래한 무기 거래와 군사적 개입에 대가를 치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전쟁에 관한 언급에서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도 전 세계의 분쟁에 깊이 연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전에 평화롭게 존재했던 국가들도 이제는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해 새로운 동맹과 적대 관계를 맺어야 할 순간에 놓일 것입니다. 무기를 통해 세운 제국은 결국 그 무기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미국의 군사적 지위가 2024년 11월을 기점으로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암시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이클 목사가 환상 속에서 수십 년간 전쟁에 나서지 않던 국가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지 않더라도 그들의 손은 불길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기묘한 메시지는 예언 전문가들에 의해 한반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없던 방식으로 전쟁에 관여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현재 한국은 북한의 공격적 군사 행보로 인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북한이 다른 분쟁에 참전한 상황 속에서 한국 또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언 속 메시지는 한국이 직접적인 전쟁 개입이 아닌 무기전이라는 방식으로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깊은 군사적 동맹과 무기 협력 관계는 이 예언을 더욱 의미심장하게 만듭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려 했으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더는 과거의 평화적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마이클 조슈아는 예언 속에서 한국이 두 갈래 길에 서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한 예언 전문가는 이 구절이 암시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적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전쟁을 피해왔고 그저 긴장의 균형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무기 지원과 전략적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순간이 다가왔다고 경고합니다. 마이클 목사의 예언은 한국 내에서도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그가 전한 메시지에 따라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무기를 통해 다가오는 위험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슈아 트레메인 목사의 예언은 평화의 땅이라 여겨지던 한국이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칼을 들지 않더라도 손은 불길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는 수십 년간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이 땅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운명을 맞게 된다는 이 예언은 지금의 현실과도 맞물려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슈아 목사는 더 나아가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고도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예언한 이 전쟁의 그림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며 어떤 결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의 환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이클 조슈아 목사의 예언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복잡한 국제 정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통해 세운 제국은 결국 그 무기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군사적 힘의 한계를 일깨우며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단순히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단합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마이클 조슈아 목사의 예언에 대한 대중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시선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은 그의 예언이 현재의 국제 정세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일부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은 그의 예언이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예언이 불안감을 조성할 뿐이며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조슈아 목사의 예언을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한 결과물로 보고 있으며, 군사적 갈등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예언이 과도한 일반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이클 조슈아 목사의 예언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디 제이콥스 선교사의 2025년 대한민국을 향해 또다시 예언하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위한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신디는 한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라임을 강조하며 이 땅에 임할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소리, 신디 제이콥스. 그녀는 세계의 여러 기관들과 함께 사역을 이끌며 다양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위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대통령과 왕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그녀는 세계적인 부흥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목소리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그곳에서 특별한 예언을 전하며 한국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진실성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과거의 수고와 희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축복이 한국에 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역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라로서 세계 사역의 사도로 세워졌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한국이 확장되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 속에서 반복되는 엄청난 재정적인 축복과 수많은 사업가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부와 그로 인한 선한 사역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한국과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베풀고자 하시는 계획의 일환으로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로움이 선한 영향력의 도구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최근 뉴스 매체에 등장한 신디 제이콥스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신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겪어온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욱 강력히 들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해 기름을 부으시며 경제, 문화,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준비와 기대의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한국에 나타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특별한 재정적인 축복과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주실 것이며 새로운 기업들이 세워지고 기술 혁신과 글로벌 영향력이 확장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2025년 말에 이르러 한국은 2024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많은 문을 열어 두셨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찾아오고 경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부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성장과 축복의 시기가 단순한 물질적인 번영만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물결이 한국 전역을 휩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며 글로벌 협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선포하며 한국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말씀드립니다. 신디는 북한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을 때 북한에 대한 비전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꺼운 안개가 그 땅을 덮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북한은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곳의 고통과 억압이 하늘에 닿을 만큼 깊고 지금으로서는 그 나라를 뒤덮고 있는 어둠이 쉽게 거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의 고통을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 변화의 시간표는 인간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메시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만듭니다. 이처럼 신디 제이콥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소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용감한 선교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빛들이며 그 빛들이 더욱 강해지고 널리 퍼질 때 어둠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희망은 바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씨앗은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북한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빛들이 결국 북한을 덮을 어둠을 물리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의 성도들이여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땅을 위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양의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와 희생이 요구되지만 우리는 결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여 이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정말로 특별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며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나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이 민족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희생정신과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한국 민족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싸우고 포기하지 않으며 희생을 선택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희생정신을 보실 때마다 그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민족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러한 희생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불쌍한 자를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거나 경제가 어려워도 그들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마치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며 손을 내밉니다. 이 따뜻함과 공감 능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이 민족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흐릅니다. 힘든 시기에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구겨진 듯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인의 심장은 참으로 따뜻합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도와주고 이웃이 공경에 빠지면 자신의 것을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따뜻함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불타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민족이 보여주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충성입니다. 나라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이 민족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역사가 힘들었을 때도 이 민족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나라를 여기는 이 마음. 나라가 힘들 때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이 민족의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임받을 이 민족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보여준 사랑, 희생, 그리고 따뜻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받는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며 그 사랑을 보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국이여,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 위대한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한국 민족의 사랑과 희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국간을 향한 기도와 헌신은 이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작은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이여,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욱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 땅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례에서 온 남자가 경고하는 2025년도 충격적인 미래 모습.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일상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와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최은한 남자가 3031년에서 온 시간 여행자로 자칭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스찬. 그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경고하며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대규모 정전 사태와 그로 인한 혼란을 예언했습니다. 세바스찬의 주장은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급한 태양 폭풍, 전쟁, 그리고 환경 파괴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세바스찬은 우리가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맹목적인 야망과 자기인식 부족으로 인해 퇴행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허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환경오염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바스찬의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2021년 6월 미국에서 한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는 왜 여기서 물건값을 지불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경찰은 그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3036년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그 시절에는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제겔름 스테라 기자가 병원으로 찾아가 세바스찬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세바스찬은 타임머신의 오작동으로 현재 시점으로 순간 이동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시간여행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즉 기자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점차 그의 말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바스찬의 몸에는 털이 없었고 그는 미래에는 환경 파괴로 인해 사람들이 털이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검사 결과 그의 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세바스찬의 손에 칩 같은 조직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미래의 사람들은 손에 칩을 이식받아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직접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036년에는 인류의 수명이 크게 단축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칩이 이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칩의 기능은 점점 더 발전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하게 되며 그 결과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 자체를 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바스찬은 미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며 기술은 발전하겠지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방사선에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마치 방호복을 입고 우주에 사는 것처럼 지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는 옷과 음식에 대한 걱정이 없지만 여가 생활이나 특별한 놀이가 없는 매우 지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5G 기술로 인해 방사선 문제가 발생하고 대기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고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집은 사라지고 자기장으로 미봉된 공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들은 16세까지 모든 측면을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양육될 것이며 3036년에는 방사선 때문에 모든 통신 기술이 금지되고 모든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는 하나뿐이며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3대 기업이 통치하는 구역만 남게 될 것이라고 세바스찬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대가 자유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며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2025년 7월 지구에서 전례 없는 심각한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세바스찬이 주장하는 미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기가 없어진다면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겨우 생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처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세바스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의 주장은 시간 여행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현 시대를 방문한 미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모두 환경오염과 전쟁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보면 이대로 간다면 정말 무한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러한 생각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래에 더 나은 시대와 기술적, 사회적 발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바스찬은 3036년에는 맹목적인 야망과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인류가 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3032년 미래에서 왔다는 세바스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삶을 대체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언들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미래인 2025년 7월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이 정전 사태가 최장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언은 전쟁의 버금가는 아니 전쟁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2025년 7월에 태양 주기의 정점에 도달하여 태양 폭풍이 최대 강도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할 경우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태양 폭풍이 일어난다면 전력망과 변압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광범위한 정전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989년 캐나다의 퀘벡에서는 대규모 태양 폭풍으로 인해 전력망이 중단되면서 정전이 발생했고, 그 정전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더 많은 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민감한 고성능 기계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3036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에 온 세바스찬의 인터뷰는 해안 기자에 의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영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내용이 반드시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식으로 방영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세바스찬의 예언처럼 2025년 7월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이 10년 동안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숙제로 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며 세바스찬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현재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바스찬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함을 누리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발생할 대규모 정전 사태와 같은 예측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전기와 기술에 의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전 사태가 가져올 혼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생존을 위해 원시적인 방법을 다시금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비상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생존 키트를 준비하고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세바스찬이 경고한 환경오염과 자원남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세바스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망난 중국 할머니의 미친 예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허베이성의 전설적인 인물, 미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져 왔고, 특히 그녀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1930년대에 처음으로 하북 지역에 나타난 이 노파는 그 독특한 외모와 신비로운 행동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향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동료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6가지는 이미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예언만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녀의 예언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과 한국의 신선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암시로 해석되며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현대사회와 연결된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점들이 이 이야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중국 허베이성, 즉 하북성의 전설적인 인물인
미친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1930년대에 처음으로 하북 지역에 나타났으며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은 그녀를 어린 시절에 만난 기억이 있다고 회상합니다. 이 노파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수행자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이 그녀를 기리기 위해 사원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항상 향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동료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다녔고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정해진 거주지가 없었고 절이나 도교 사원을 찾아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이나 도교 사원에 들어가기 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안에 있는 불상의 향을 피운 후에야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음식을 주었고 그녀는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가방 안에 있는 향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단순한 노파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를 실제로 목격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략 1920년대에 한 할머니가 마을 입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 사람들 중 그녀를 아는 사람이 드물었고 단지 성이 풍인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풍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건강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미쳐버렸고 그는 지팡이를 짚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때로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를 놀리며 노래 가사가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녀가 부르는 노래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 풍무인네가 또 와서 노래를 부르네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 결국 그녀는 미친 할머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예언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건은 여름의 어느 날 마을의 부잣집에서 행운을 빌며 걸어두었던 달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달을 훔친 사람은 왕씨 집안의 두 망나니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달을 훔친 사실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어른들 사이의 체면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할머니는 왕씨 집 문 앞에 와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깥 짐승이 왔으니 식구가 간다. 그녀의 말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어서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마을에 시성을 가진 노인이 지붕에 물이 새는 것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풍노아가 그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천정이 새는 게 아니라 소이 샌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아들이 몰래 쌀을 퍼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어 집에 돈을 요청할 수 없으니 쌀로 빚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노파의 말이 진실임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기억에 따르면 미친 할머니는 여러 해 동안 마을을 오가며 아래와 같은 몇 마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대개 이렇게 전해집니다. 문인이 칼을 세우고 귀하는 활을 당긴다. 우물을 메꾸며 평지가 없어진다. 탁한 물이 맑아지고 맑은 물이 탁해진다.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변하고 개국하여 천지가 바뀐다. 말이 발굽이 없고 기러기가 날개가 없다. 온갖 난이 함께 이르니 재해가 사방에서 일어난다. 대낮이 흙야 같고 태양이 달이 되며 하늘이 어둡고 땅이 컴컴하다. 땅과 산이 흔들리니 이전의 이유가 있으며 이곳에 평온하기 어렵다. 낮에 빛이 어두운 밤처럼 변하고 태양은 달의 얼굴을 지닌 듯 변화한다. 하늘과 땅은 어두워지며 지구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동쪽에서 해가 떨어지면 그곳에서 불길이 일고 권력자들은 상반된 힘을 가질 뿐 아니라 국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린다. 물러갈 것이 물러가고 들어올 것이 들어온다. 방에 연기와 불이 일어나며 팔방에 창과 방패가 움직이네. 떠날 것은 떠나고 새로운 것들이 다가온다. 연기와 불꽃은 온 세계를 뒤덮고 각자의 방어와 공격을 위한 창과 방패는 끊임없이 교차하며 싸움의 서막을 알린다. 붉은 꽃은 온정원이 다 떨어지고 노란 꽃이 온 천지에 피네. 강호의 길로 잘못 걸어오는 사람이 돌아가지 못하네. 선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악한 사람은 도망가지 못하네. 소를 빚어도 다 마시지 못하네. 응은 영웅, 오거리 운석이 떨어지면 시비가 가려지나.
이렇게 한번 가면 길성을 동반하에 개가 지저분쟁이 각자 일어나고 성패의 물증은 북경에 있으니 부수려 해도 어디인지 모르니 잘못 찾으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 산수가 모이는 곳에 제비가 증거를 남기니 천사의 덱을 잘못 불태워 주황불이 일으키는 그러나 우레소리에 놀라 일어나니 유의 조화를 한스러워하네. 천둥소리에 깨어난 이들은 더 이상 즐길 수 있는 기분이 아니며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갈등과 충돌로 변질되어 난잡해 먼지가 일어나고 바람과 비가 오며 불이 폐물을 태워 깨끗이 씻는다. 불이 재물을 태워버리지만 그로 인해 세상은 정화되며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한다. 악한 자는 겁에 도망하고 선한 자는 불멸의 신의 몸일세. 악한 자들은 결국 두려움에 빠져 도망가고 선한 자들은 영원한 존재로 변화하여 불사의 몸을 얻는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처럼 미친 할머니의 예언은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지막 예언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과 한국의 신선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암시로 해석되며 많은 이들이 이 예언의 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현대의 변화가 얽히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예언한 마지막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미친 할머니의 전설이 당시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그녀의 예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전설이 집단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사람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신화와 전설을 통해 표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미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전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통찰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시각과 깊은 생각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충격적인 예측.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마을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곳의 주민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부의 경계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삶의 진정한 의의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 젊은이의 글입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깊은 통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아픔과 기쁨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난과 부를 초월한 인간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제 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어떤 여운을 남길지 기대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반 인트로의 주인공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경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는 앞으로 2년 이내에 73%의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난에 빠질 수 있다고 예측하며 2024년이 그 위기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측이 현실이 될까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손에 있는 돈은 소비할 수 있는 쿠폰일 뿐이지만 부자의 손에 있는 돈은 자산으로 불어나는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은 결국 더 큰 결핍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창고에 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틈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매년 약 4%에 달했습니다. 현재 $4,000를 가지고 있다면 10년 후 그 가치는 약 $3,30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 축적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은 주로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마치 물통에 난 작은 틈과 같습니다. 물을 계속 부어도 물통은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고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식, 부동산 또는 다른 투자 수단을 통해 돈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과 경험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부자를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부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마을 전체가 번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소비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자본가의 고급차와 그의 자녀들이 비싼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본가가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며 왜 그의 자녀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자신들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부자에 대한 적대감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결국 자본가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6개월이 지나자 마을의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이완성 건축물들이 방치된 채 폐허로 남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가난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불공정이 빈부격차의 원인이라고 고집스럽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며 시야를 넓히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편협한 시각이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깨달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경멸하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렇지라며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만 실제로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마음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깊고 신중한 선택을 할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깔보지만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서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젊은이의 경험담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어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하며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보편적인 감정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난과 부가 공존하는 마을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그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감과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합니다. 인간은 본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며 이러한 연결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젊은이의 글은 독자들에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며 각자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서사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미래를 예측했던 것처럼 정말로 2년 내에 73%의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난에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가난과 부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노스트라다무스의 끔찍한 예언들. 2025년 인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와 자연재해의 광풍이 우리를 덮치고 정치적 혼란이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자연재해의 광풍, 그리고 예기치 못한 정치적 혼란이 얽히며 2025년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해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이 신비로운 예언자는 그의 시대를 초월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 예언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150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유사 점성술사이자 연금술사로 수백 개의 시적인 사행시로 구성된 예언서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글은 호화롭고 신비한 언어로 쓰여져 검열을 피하고 자신의 작업을 보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난해함은 오늘날까지도 그의 예언에 대한 논쟁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그가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정확히 예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인상 깊은 것 중 하나는 가난에서 일어날 황제로 묘사된 인물의 출현입니다. 이 인물은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그는 스터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이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지칭할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탑들과 불타는 하늘을 언급했으며 이는 21세기에 발생한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시대 이전에 일어난 폼페이의 파괴조차 그의 사행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정치적 변화에 대한 그의 예견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빈번해지는 폭풍, 허리케인, 쓰나미는 그의 예언서에서 묘사된 묵시록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대한 그의 예언은 무력 충돌, 경제 붕괴, 환경 재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극적인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불확실성과 긴장 속에서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는 2025년의 사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국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을 태울 불꽃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기후변화의 극단적 현상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 파괴적인 지진, 기록적인 폭염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그가 말한 대지의 변화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경고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공공부채 증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는 글로벌 위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재산이 바람의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대규모 경기 침체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현실화된다면 2025년은 금융구조가 전례 없는 규모로 붕괴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예언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분노하는 대지의 시기를 언급하며 폭풍, 가뭄, 대규모 홍수를 묘사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설명이 우리가 목격한 극단적인 기후, 사건과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무섭도록 일치한다고 봅니다. 불안한 징후로 가득한 미래 속에서 그의 신비로운 말들은 더욱 중요성을 얻고 있으며 인류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다가올 도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구온난화는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에 적합한 경과로 보입니다. 그는 2025년이 파괴적인 사이클론, 통제 불가능한 산불, 급속한 빙하, 해빙과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녹아내리는 산과 상승하는 바다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 지역의 도시들이 잠길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자연자원에 대한 심화되는 부족 현상입니다. 그는 물을 뿌릴 수 없는 메마른 대지를 언급했으며 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가뭄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2025년에는 식수 부족이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강과 저수지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 현상은 영토 분쟁과 자원을 둘러싼 전쟁을 촉발시켜 글로벌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 붕괴의 결과는 이보다 더 심각하여 공중보건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독성 공기를 언급했으며 이는 악화되는 대기 오염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래 폭풍, 산불, 연기, 통제되지 않는 배출가스는 대도시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연재해는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하며 경제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이러한 예언이 실현된다면 2025년은 단순히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해가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고통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가 인구를 황폐화할 질병에 대한 예언은 특히 최근의 팬데믹 이후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예언서에는 대지를 뒤덮는 역병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학자들이 새로운 글로벌 팬데믹 가능성과 연결짓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질병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삼림벌채, 기후변화, 인간이 침범하지 않았던 생태계로의 확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치유하려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현대적 싸움을 반영합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치유 가능한 감염을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로 바꿀 위험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통이라는 예언은 결핵과 같은 질병이 더욱 공격적인 형태로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경고로 보입니다. 보건 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도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는 잊혀진 군중을 언급하며 이는 새로운 팬데믹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소외된 인구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학의 발전은 희망을 가져다 주지만 새로운 보건 위협이 나타나는 속도는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5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경제 예언 역시 안도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는 금화와 은화의 몰락을 묘사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세계가 여전히 수년간의 금융 불안정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례 없는 글로벌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공부채는 역사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중앙은행들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과 가정은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업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신용 위기의 형성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붕괴한다면 그 영향은 사회 모든 계층에 걸쳐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먼지처럼 바람에 사라지는 재산을 언급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통제력을 잃는 상황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기술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격, 기술적 오류 또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에 의해 며칠 만에 혼란에 빠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는 단순히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금융위기는 빈곤 증가, 식량과 약품 접근의 어려움, 수백만 명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그는 길을 잃고 배고픈 채 방황하는 가족들을 묘사했으며, 이는 자연재해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가운데 2025년은 큰 불확실성의 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예언이 실현된다면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회복력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수수께끼 같은 예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인류를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의 사행시 중 하나는 사람들을 나락으로 이끌 철과 빛의 기계를 묘사했으며, 이는 현대의 기술 발전을 직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2025년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 말이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 기술에 통제되지 않은 발전의 위험을 가리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언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경고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할 미래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이 암흑의 서막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최고의 무녀가 예언한 한반도의 놀라운 미래. 2025년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며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경고의 메시지이며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와사키 미츠코의 예언은 메이지 시대 일본의 예언가 이즈미 야스코의 마지막 유산으로, 그녀가 남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츠코는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전쟁의 위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속에서 하늘이 붉게 물들 때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지역적 갈등을 넘어 전 세계의 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단순히 한 민족의 운명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미츠코의 예언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과거의 경고를 무시한 인류는 반복적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인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예언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위기와 그 속에서 찾아야 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츠코의 예언을 통해 다가올 혼란의 그림자를 바라보아야 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진다면 우리는 과거의 예언가들이 경고한 끔찍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메이지 시대 일본의 예언가 이즈미 야스코의 제자로 알려진 이와사키 미츠코는 이러한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예고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예언을 통해 다가올 혼란의 그림자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녀의 스승인 이즈미 야스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즈미 야스코는 일본 메이지 시대 아오모리현에서 활동하며 미술과 천문학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던 예언가입니다. 그녀는 다이코쿠텐 신의 힘을 빌려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은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뿐 아니라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매우 정확히 예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승리를 미리 예고했으며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도 예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923년 관동 대지진을 예언한 사건은 그녀의 예언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대지진 발생 며칠 전 도쿄에서 붉은 달이 뜨는 현상을 관찰했고, 이는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명성은 일본 고위 관료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져 탄압을 받았고, 결국 그녀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감추기 전 이즈미 야스코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은 일본과 한반도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을 요약하자면 2025년에는 하늘에 균열이 생기고 어둠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며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빛으로 가득했던 세계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이는 인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2026년에는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대지진과 대기근이 발생하며 인류가 쌓아온 부의 기반에 큰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29년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 두 명의 신성한 영웅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어둠의 영웅, 다른 한 명은 빛의 영웅으로 이들은 세상을 나누게 됩니다. 이들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33년에는 일본이 서쪽 하늘에서 떨어진 불비로 인해 국토의 대부분을 잃게 되고 한반도 또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본의 국토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한반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남긴 이즈미 야스코가 사라진 후에도 그녀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야스코가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제자가 바로 이와사키 미츠코입니다. 미츠코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고 야스코는 그녀에게만 자신의 비밀스러운 예언 능력을 직접 전수했다고 전해집니다. 미츠코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은둔자였으며 그녀 역시 스승인 야스코가 떠난 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즈미 야스코가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사키 미츠코는 일본 코쿠 섬의 작은 마을인 이야 계곡에서 은둔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외딴 마을 중 하나로 깊은 산골짜기와 안개로 둘러싸여 외부와의 연결이 거의 차단된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미츠코는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며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과만 소통했습니다. 이들은 그녀의 예언을 신뢰하고 따르는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사키 미츠코의 예언을 통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위기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을 마음에 새기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작은 공동체는 미츠코의 지혜를 전수받으며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사키 미츠코는 스승 이즈미 야스코의 마지막 예언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세계 정부와 하나의 화폐에 대한 내용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미츠코는 스승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특히 2025년에 한반도에 큰 전쟁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미츠코의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25년 하늘이 다시 한번 붉은 빛으로 갈라질 때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위기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는 2025년 전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츠코는 이 위기를 잘 넘기면 한반도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반대로 이를 넘기지 못하면 심각한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 두 가지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전쟁 위기를 잘 넘기는 경우 한반도가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협력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경우 한반도는 세계 정부의 형성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의 리더로 떠오르게 됩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합된 한반도는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세계 정부와 화폐, 체제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는 한반도를 통해 더욱 평화롭고 안정적인 질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리더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선구자로 자리 잡게 되며 그들의 통찰력과 지혜가 세계 정부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전쟁 위기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 반대로 만약 이 전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큰 분열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부적인 분쟁과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며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 주권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한반도는 오랫동안 재건의 어려움을 겪으며 세계 질서의 흐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한반도는 더 이상 세계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끊임없는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미츠코는 2025년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세계 질서의 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그녀의 예언 중에서 주목받았던 것은 하나의 세계 정부와 하나의 화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예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 미래의 하늘은 다시 한번 거대한 붉은 빛으로 갈라질 것이다. 그때 세상은 마지막 대격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흔적이 전역을 뒤덮고 국가들은 하나씩 그 존재감을 잃어갈 것이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하나의 강력한 힘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힘은 더 이상한 나라의 힘이 아니며 세계 모든 땅과 바다를 관장하는 하나의 정부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 힘이 보이지 않을 것이나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든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세상 사람들은 점차 하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면 온 세계가 하나의 정부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며 더 이상 각기 다른 화폐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화폐, 그리고 그 화폐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거래는 사람들의 피부 아래에 심어진 빛의 조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위대한 전환의 중심에 선 곳은 동방의 땅, 그 중에서도 한반도일 것이다. 한반도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땅의 리더들은 세계 정부와 깊은 연관을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밝혀줄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인데 전에 없던 지혜는 그들의 손에 의해 열리고 익힐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질서는 영원하지 않으니 그때에도 여전히 고난이 함께할 것이다. 세상의 빛이 가장 밝을 때 그 빛 뒤에서 어둠이 서서히 기어오를 것이며 그 어둠은 다시 한번 인간의 욕망과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오직 하늘의 7개의 별이 모여 다시 합쳐질 때 그때서야 진정한 평화가 세상에 찾아올 것이다. 이와사키 미츠코의 예언은 일본과 한반도 그리고 세계 전체의 미래를 한 그녀만의 독특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예언은 다른 여러 예언가들의 예언과도 흥미롭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말한 하나의 세계, 정부와 하나의 화폐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서양 예언가들이 예언한 새로운 질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 속에서 하나의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 전 세계를 통합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는 미츠코가 예언한 하나의 세계 정부와 매우 흡사합니다. 일본 최고의 예언가 중 하나로 야스코와 그의 제자 이와사키 미츠코, 여러분은 그들의 예언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미츠코의 예언이 남긴 경고의 무게를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2025년. 그 시점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한반도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아니면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 고통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츠코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협력의 길로 나아간다면 한반도는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며 인류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반면 이 위기를 외면하고 분열과 갈등에 빠진다면 우리는 다시금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미츠코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츠코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2025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을 직시하며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여정이.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미첼의 예언, 한국의 미래를 밝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언,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2세기 초
제임스 미첼이라는 미국의 예언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첨단 기술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으며 그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첼의 예언은 단순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가 가진 잠재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예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정체성이 글로벌 트렌드와 결합하여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첼이라는 한 서양인 예언가가 조그만 한국을 위로하거나 토닥거리는 차원의 위로용 예언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첼은 왜 그 당시 전쟁의 폐허로 보잘것없는 한국의 미래를 희망차게 내다보며 예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미첼의 예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미첼의 예언은 한국이 세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지를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서 그가 남긴 메시지를 새기며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함께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사건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그 여정을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임스 미첼은 20세기 초 미국의 예언가로 그의 예언 중 하나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특히 기술혁신과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에 속하던 한국이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요? 제임스 미첼이 한국에 대한 예언을 한 이유는 그의 종교적 신념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특히 한국 전쟁과 분단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그의 예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미래의 한국을 내다보며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의 비전은 오늘날 K컬처의 세계적 확산,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 그리고 외교적 위상 강화와 같은 여러 현상들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예언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유산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재조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한국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세계적인 트렌드가 만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임스 미첼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의 예언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첼의 예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국가를 넘어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예언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흐름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미첼은 또한 한국의 교육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교육을 통해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IT 산업의 발전을 미리 간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첼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예고한 것으로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 등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현상과 연결됩니다.
미첼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한국의 잠재력과 그 가능성을 믿고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미첼이 예언을 했던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변방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자원도 없었지만 세계에 내세울 만큼의 파급력이 강한 문화 또한 그 당시에는 협소하다 못해 미미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수많은 나라가 자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힘쓰고 노력할 텐데 미첼은 도대체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를 제패할 문화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네요. 이 놀라움을 안고 계속하여 미첼의 한국을 향한 예언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한국이 역사적 격변 속에서도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첼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며 한국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문화와 경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그의 예언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임스 미첼의 예언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예언은 한국의 발전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며 한국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자산과 경제적 잠재력이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임스 미첼의 예언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앞서 제임스 미첼의 예언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이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은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음식 등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그저 아티스트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차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미첼의 예언은 단순히 문화적 부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IT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삼성,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인재 양성 정책이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하며 이는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저출산 문제, 그리고 정치적 갈등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중과 전문가 모두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임스 미첼의 예언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를 예고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K컬처의 세계적 확산, 첨단 기술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외교적 위상의 강화는 모두 그의 예언이 지닌 깊은 통찰력의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여정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나요? 한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열정과 창의력이 결합될 때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한국의 부상에 대한 대중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매우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K컬처의 세계적 인기, 경제적 성장, 그리고 기술 혁신이 결합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음식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매료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기술 산업, 특히 IT와 반도체 분야의 발전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기업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견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저출산 문제, 그리고 정치적 갈등 등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국 한국의 미래는 대중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다양한 시선과 의견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이 여정에서 모든 이들이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한국의 미래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여정의 주인공이 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헨리 키신저의 예언,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헨리 키신저는 미국의 외교관, 정치가, 역사학자이자 국제관계 전문가로 20세기 후반의 중요한 외교 정책 결정자 중 한 명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193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1969년부터 1977년까지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대통령 하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키신저는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며 냉전 시대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적 무기 제한 협정, 중동, 평화 프로세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972년의 중국 방문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때때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정권 지원과 같은 문제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1973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나 그의 외교적 결정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키신저는 이후에도 국제 정치에 대한 저술과 강연을 통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그가 했던 한국에 대해 한 예언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할 위치와 그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주변국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글로벌 경제와 정치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키신저는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주목하며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신저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의 예언은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키신저는 외교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예언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키신저의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이 세계의 주요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현재 미중 갈등 상황을 통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키신저는 중국의 부상이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의 예언은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키신저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현재의 국제 정치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으며, 헨리 키신저의 예언은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헨리 키신저의 예언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와 그에 따른 외교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키신저의 통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외교 정책을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신저는 한국이 이러한 균형을 잘 유지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강력한 외교적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에 대한 대중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의 외교적 접근 방식과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키신저는 냉전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을 중시하며 때로는 도덕적 기준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많은 지지를 받는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대중적으로 키신저는 외교의 거장으로 여겨지며 그의 전략적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특히 그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소련과의 긴장 완화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이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인도적 재앙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평가는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키신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는 그의 외교적 통찰력이 현대 국제 정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그의 접근 방식이 복잡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사고를 제공한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그의 실용주의가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인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키신저의 정책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치중하여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키신저의 예언에 대한 반응도 다양합니다. 일부는 그의 예언이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외교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예언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일 수 있으며 현실의 복잡성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헨리 키신저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한 개인의 외교적 경로를 넘어 현대 국제 정치의 복잡성과 그 안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선택을 탐구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경로는 냉전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키신저의 외교적 접근은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의 경계를 허물며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전략을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해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는 그가 직면했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인도적 재앙을 초래한 결정들은 그가 추구했던 국가 이익과의 갈등을 드러내며,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외교 정책 결정자들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키신저의 예언과 전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과 대중이 키신저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가 남긴 복잡한 유산을 반영합니다. 그의 외교적 통찰력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가 제시한 전략적 사고는 현대 외교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정책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가치와 도덕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헨리 키신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국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외교적 접근은 여전히 많은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신저의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교훈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외교 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의 전략적 사고를 통해 복잡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그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외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헨리 키신저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깊은 성찰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키신저의 외교적 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키신저의 예언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키신저가 강조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주연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헨리 키신저의 통찰은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으며, 헨리 키신저의 예언은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